이번 주에 부동산 시장 또 많이 돌아다니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주 제가 우연찮게 이제 아침 8시에 부동산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일주일치 뉴스를 정말 온몸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어제 또 발표가 났잖아요. 네, 어떤 발표가 났는데? 이 대출 드디어 8월 1일부터 생애 최초 분들에게 지역에 상관없이 LTV 80%까지 그래서 이제 80%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최대 6억까지. 네. 그래서 매가는 한 7억 5천이면 80%니까 6억까지 이제 대출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근데 DSR은 아직 차주에 맞게 아마 적용을 할 것 같은데 네. 이 80%라니까 갑자기 40%에서 80%니까 느낌이 확 와닿는데 이렇게 LTV가 오르면 집값이 오르나요? 부룡님? 그게 제일 궁금해요. LTV가 오르면 집값이 오를까요? 원래는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구조였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구조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생각보다 지금 현재 심리 위축이 상당히 조금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LTV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 초보자분들이 집을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이고, 더더구나 또 미국에 계신 분께서 뭐 연준 의장님 뭐 계속 뭐 올린다는 얘기도 계속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상황이 있을 거라 LTV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주지는 않을 거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다만 LTV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생애 최초나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이 집을 구입하게 되는데 분명히 그 영향도는 있거든요. 영향도는 있는데 그 영향도에 있는 그 대상 지역이 어디가 될 거냐. 아, 그거 되게 중요하네. 네. 지역이 어디가 될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 방송을 하면서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방송을 하거나 또 이제 채팅창을 보면서 가장 아쉬워했던,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걸 공식화해서 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금리 인상하면 그냥 무조건 집값이 떨어진다. 근데 집값이 떨어지는 것들의 큰 틀의 방향은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도 지역적으로 뭔가 바뀌는 가능성이 있는데 LTV 80이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조금 젊은 세대들이 움직일 수 있는 지역들이 아마 분명히 어떤 특정 지역화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요? 제 잘 물어봤죠? 그래서 어느 지역이요? 신사임당님보다 더해. 일단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제 생각이 정리가 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정리가 된 거는 아닌데 일단 생애 최초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자금 상태가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쵸. 좋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을 사려고 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서울이라고 하는 부분은 외곽 쪽에 지금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지는 노도강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노도강, 네. 노원, 도봉구, 강북구. 네. 지금 가장 좀 많이 떨어진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대출을 해주면 이쪽 부분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중위권에서 중하위권 이쪽 부분이 조금 지금 LTV 80%의 수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네. 본인들은 이걸 갖다가 스스로 기억을 잘 못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동안 서울이 오르니까 경기도가 오르고 경기도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중심부가 오르니까 경기도 외곽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어떤 공식화돼서 막 뭐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돈이 없고 올라가니까 가능성 있는 대상 지역을 찾는 거였어요. 찾는 거. 그 찾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거든요. 발생된 현상인데 지금 현재 노도강이 되게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노도강이 되게 많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1차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부담스러워서 노도강을 안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떨어져서? 네,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칼날은 피해야 된다. 네네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네네.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누군가는 모든 사람이 집을 사는 건 아니니까 누군가는 그랬는데 경기도 가기는 싫고 서울 중심부는 들어가기 어렵고 대출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근데 마침 그 상황에서 노도강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누군가한테는 그 지역이 내가 꽁 대신 닭
닭 중에서도 약간 오골계급에 해당되는 지역이면 틀림이 없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많이 떨어진 곳들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 이제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때 그런 얘기들을 아마 딴 데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떨어지는 동네를 피하는 것처럼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떨어지는 동네가 원래부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가 좋은 곳이었다면 원래부터 특히 이제 노동강 같은 경우죠. 네. 이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때가 기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경기도권에서도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는 곳들. 어디죠? 뭐 대표적인 게 동탄 같은 경우 아닐까요? 네. 동탄 같은 경우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인덕원 뭐 이런 것들 지역들은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저랑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럴 것 같 움직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두 가지를 또 눈여겨보고 있어요. 어디요? 지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역 어디요? 지역이 지금 아니- 적고 있습니다. 네, 지역이 아니라 네.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데 그냥 제 방송이니까 제가 알아서 네. 뭐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지금 저는 중대형 아파트와 중소형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쓰고 보고 있어요. 아, 평형별로. 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갯벌리기가 일어나면 갯매우기가 일어나고 그 보통 우리 해피님은 키 맞추기라고 보통 표현하시는 그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처럼 평형간에도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평형간에도 그런 게 발생하는데 지금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심리가 위축되고는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상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접어든 대상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중대형 평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중소형 평형일 거라고 봐요. 근데 중대형 평형은 딱 이해가 가시는데 중소형 평형은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84제곱미터. 네, 84를 기준으로 그 59 60제곱미터 이하.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눈여겨볼 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중대형은 평당가가 일단 낮아요, 다. 그쵸. 다 낮죠. 그리고 공급이 부족해요. 그렇죠. 당연히 부족하죠. 네, 지금 워낙 물량이 안 나오고 네. 청약 나오는 물량 자체도 중대형이 없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쨌든 이분들이 움직여서 뭐 이번 장에 많은 분들이 상향 이동을 해야 되라, 뭐 평형 중에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맞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중심부에서 약간 한 B급 상위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중대형 부분이 그래도 평당가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장에는 덜 떨어질 것이다. 하락장에 덜 떨어질 것이다. 지난 장에는 하락장에 제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일 많이 떨어진 게 그렇죠. 중대형이잖아요. 중대형이었죠. 그 중에서도 용인 수지. 수지 또는 죽전 이런 네. 것들이었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나타났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니 중대형 좀 정리하고 가면 중대형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럼 어느 지역이요? 지역이요? 여기 오신 분 다 그러니까 부동산 초보자분이니까 지역을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난 장에는 이제 중대형이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진 데가 네. 우리 버블세븐 안에 들었던 용인 수지나 죽전이었는데 지금은 중대형이 더 안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떨어지더라도 또 덜 떨어질 거. 거다. 그런 지역이 그러면 어디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했던 곳. 선호했던 곳. 네, 뭐 흔히 알고 있는 강남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강남, 평촌, 분당이라는 분당. 곳은 이미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중대형이 올랐어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네. 그래서 걔네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장에 보통 얘기는 지금 좀 전에 얘기하셨던 용인 같은 버블세븐 지역. 버블세븐 지역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 회복도 많이 안 됐는데. 예. 네, 회복이 많이 안, 그전 장보다 그렇게 회복이 이제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84 기준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지. 84 기준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럼 84가 더 오르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저 이거 뉴스 나왔어요. 이번에. 뉴스가 뉴스에 나왔어요? 나온 게 뭐냐면, 정부별로 노무현 정부 때 84형 그걸 분석하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인데, 여기서 보면은 한 50% 올랐어요. 네. 노무현 때. 이제 84 기준이, 이명박 때는 6%.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20% 음. 올랐다라고 하고, 문재인 정부 때 100% 올랐대요. 84제곱미터만 정리를 하는데 그걸 기사를 딱 보고 84제곱미터 오버슈팅 됐구나. 딱 느낌이 오는데 그 맞아요. 얘기죠. 네,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정리 잘했죠? 84가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되게 많은 지역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아마 대체적으로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이 84를 기준으로 움직였었잖아요. 84를 기준으로 움직였으니까 그 84를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84보다
사실 약간 높은 수준밖에 안 되는 지역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쵸. 중대형 같은 맞아요. 경우가. 그러면은 원래는 중대형하고 중형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게 정상적이어야 이만큼 해야 되는데 되는데 이번 장에 이건 올라온 거지. 이번 장에 지금 현재 모습은 84가 치고 올라왔으니까 결론은 아직 안 났지만 오버슈팅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오히려 중대형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떨어지게 되면은 84가 오버슈팅 난 만큼 더 떨어지는 거고 중대형은 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지역들 같은 그렇다고 해서 또 중대형이라고 하면 아 불용이 중대형 얘기했어라고 해서 그렇지. 지금 중대형 사러 가야 돼요, 여러분. 중대형 사라고 해서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어디요? 오늘 왜 이렇게 급하죠? 지금 계약하러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서울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인 강남이라든지 또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던 평촌이나 분당 중대형들보다는 그 전 단계들, 다음 단계들, B급들 그런 쪽과 버블세븐 지역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정리하면은 선호했던, 그러니까 원래 대형 평수를 선호한 지역보다 네. 조금 그 밑에 지역이면서 84제곱미터 그 평이 너무 오버슈팅된 지역.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지금 같아요. 눈빛으로 보내잖아. 그래서 어디요? 생각해보면 용인 수지나 죽전 쪽이 네. 또 사실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는데 중대형 부분은 이제 덜 올랐고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중대형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흔히 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선호하지 않는 곳의 중대형은 아직까지도 리스크는 있다고 봐요. 일단 뭐 시장 자체가 별로 좋진 않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예전에 한 3, 4년 전인가요? 4, 5년 전인가 인천 중대형때 한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 중대형까지 갔더라고요. 네, 인천 중대형이 했는데 그게 순수하게 입주 물량만 보고 움직였던 어떤 패턴으로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힘들었잖아요. 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부분으로 조금 접근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현재 외곽 지역은 중대형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렇구나. 아예 외곽 지역은. 그러니까 아예 외곽 지역은 좀 네네. 조심하셔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중대형 부분은 이제 풀었으니까, 이제 중소형 부분,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 부분은 네. 왜, 갭 벌리기로 생각해서, 갭 메우기로 생각해서 초소형 같은 경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중소형은요? 중소형. 네, 그러니까 지금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를 보는 이유는 일단 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난 장에 여러분들의 15년, 20년 선배들의 움직임이 중소형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어떤 사례가 일차적으로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전에요? 네, 전에. 아니, 저희 엄마 2010년도에 중소형 샀거든요. 네. 일부러.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세금 부분도 있었고 값이 비쌌고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중소형이 오를 거라고 더 오를 거라고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를 그러니까 샀고 그때 당시에 재건축 재개발에서 조합원 분양을 다 59로 선택한 거예요. 맞아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들 그랬죠. 그때 그 선택했던 게 제가 갔을 때 안양 지능아파트. 거기 갔더니 다 59를 선택한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앞에 그 헬리오시티가 아니죠? 그 메가트리아. 메가트리아가 덕천지구가 네. 59제곱미터는 피가 이만큼인데 84는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청을 하려는데 누가 84를 신청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분위기가 다 59제곱미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참 웃긴 게 네. 그 당시 상황만 기억하지 그 상황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그 상황이 만들어진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서 첫 번째 이유가 과거의 사례라고 지금 통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중소형이 유행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2007년부터예요. 그쵸. 네, 2007년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2007년 상황을 잠깐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2007년 1월 달에 정부가 그때 대출 규제라고 하는 규제가 나와요. 강력한 규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해 9월 달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지 않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 2007년 당시에
9월 이전에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분양을 그냥 엄청 많이 했어요. 밀어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대표적인 현상이 고분양가예요. 그쵸. 네. 그때 미분양 살짝 나기 시작했죠. 네, 그때부터 미분양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는데 급증하는 과정이 2007년에 갑자기 없던 미분양이 급격히 나타났거든요. 그때 상황을 돌이켜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대부분 다 보면 그 당시에는 8사 아니면은 중대형 평형에 관심이 높았던 상황이니까 너무 비싸게 분양을 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대출 규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근데 집은 사야 되겠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중소형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이 말이 그때 약간 지금하고 비슷한 2030과 같은 좀 젊은 세대들이 많았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움직이면서 선택한 지역이 바로 또 노도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7년도에 노도강이라는 단어가 그때 아마 신조어로 생겨요. 노도강이라는 단어가 그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았던. 근데 노도강도 보면 중소형 아파트가 많잖아요. 많죠. 대부분이죠. 네, 중소형 아파트가 많으니까 그 전까지 쳐다보지 않았던 근데 인프라는 괜찮은 이런 쪽으로 중소형 아파트가 가면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 봐라 옛날에는 몰랐는데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은 중소형 아파트가 오르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사람들이 지난 시절에 있었던 상승에 관련된 것은 망각해버리고 중대형에 대한 관심도는 사라져버리고 다시 소형 아파트, 중소형 아파트에 하는 관심인들이 2007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에 2008년 금융위기가 오고 뭐 2009년에도 잠깐 반짝 상승장이 있었던 그 시점에도 결국 대출 규제가 계속 이어졌었어요. 대출 규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대출 규제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조금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중소형이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뭐냐면 지금 현재 대출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네. 생애 최초 80%를 해줬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살 수 있는 대상의 물건들을 보게 되면 결국 6, 7억 정도. 그쵸. 예, 6, 7억 정도인데 서울의 6, 7억짜리가 과연 무슨 평형이냐. 네, 중소형이네요. 중소형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에는 토끼몰이처럼 정부가 만들어놨던 정책들로 인해서 지금 집값들이 많이 올랐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번 장에는 지난 장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정보들이 워낙 확대가 되니까 그 중소형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소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하기는 그러니까 적게 올랐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토끼몰이로 풀어줬던 방향 자체가 결국 이분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서울의 중소형이거나 또는 경기도는 중소형이 좀 아닐 수 있겠죠. 그쵸. 그 가격대로 가니까. 가격대로 가니까. 네, 가격대에 이왕이면 뭐 서울에 붙어 있는 근교에 6, 7억대에 해당되는 뭐 그때는 또 8사가 되겠죠.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중대형이다 중소형이다가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그 버블세븐과 같은 그 서울 경기 지역은 버블세븐과 같은 그 조금 덜 오른 중대형 평당가가 8사 비해서 좀 낮은 중대형 그 다음에 중소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의 중소형 경기도는 좀 중형 예, 약간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제가 아직 생각이 정리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정리됐어요. 왜 정리됐냐면 네.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그래요? 이번 일주일 했는데 와 진짜 너무 소름 돋는데 이번 일주일치 중에서 네. 이것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거예요. 6억 이하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되게 재미난 거는 서울에 있는 그 되게 100채 중 그러니까 100채 중 한 채 정도가 6억 원 아래래요. 네. 그런데 그 100채 중에서 3채가 팔린대요. 그런데 그 3채 중에 한 채가 6억 언더가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맞잖아요. 신문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맞아요.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그거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나타나는 시장 환경 자체가 여러분들이 너무 큰 거에 지금 얽매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큰 거가 뭐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이다. 그 다음에 지난번부터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사람들의 심리 위축을 지금 보고 있다.
그것 때문에 큰 그림으로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을 피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손실을 좀 피하고 싶어하는 그 심리 때문에 약간 매도 심리가 더 강해졌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는 큰 그림인데 그 내부에서 투자자는 그 조그마한 움직임에서 기회를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회를 잡을 때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쨌든 제 주변에서도 또는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래서 뭐 통장 누르는 번호를 OTP 카드를 뭐 집에다 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들고 다니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 상황이 지금도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은 분명히 그 내부에서 움직이는 관점, 내부에서 움직이는 무언가에 따라서 약간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봤을 때는 지금 사람들이 그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지금 정부가 조금 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LTV도 늘려주고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움직일 대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밖에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보면서 관찰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로 이게 좀 더 명확해지느냐. 네, 서울의 중소형의 6, 7억대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 7억대의 중형까지도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렇죠. 그 말씀이죠. 제가 정리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부룡님 하는 말 중에 핵심을 읽어야 돼요. 행간을 읽어서 좀 정리를 해야지 여러분들의 포지션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수요자 관점도 있고, 네. 이제 투자자 관점으로도 봐야 되는 거가 있거든요. 그렇죠. 생애 최초는 지금 실수요자의 움직임이라고 하면, 뭐, 여기, 우리가 이제 수강생이라든지 부동산 관심층들이 이제 실수요자도 있지만 투자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투자자는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지금 전 투자자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가격대와 대출 규제와 각종 세금 규제가 제대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애 최초를 얘기하면서 중소형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서울과 수도권은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에 따른 포커스를 맞추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들은 가장 큰 문제가 사고 싶어도 세금이 일단 해결이 안 됐고요. 취득세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무언가가 던져주는 미끼, 던져주는 그다음에 방향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 몇 개가 나올까 말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조금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단 한 가지 지금 제 눈에 계속해서 지금 띄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저기 임대사업자. 오늘 나왔잖아요. 아, 네. 어제 나왔잖아요. 못 봤어요. 이거 봐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시면 이제 신문에 다 나오네요.